자, 바리스타. 예. 전 발제하신 두 개 채찍 그렇습니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이제 미국이 과연 제재가 어디까지나 뭐가 남아 있을까 했는데 두 개의 채찍, 먼저 경제의 채찍과 군사의 채찍을 들었습니다. 네. 경제의 채찍, 세컨더리 보이콧 굉장히 어려운 용어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북한 덕분에 많이 익숙해졌을 텐데 그 전까지는 제한적으로 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제는 정상적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것까지도 개인, 기관, 뭐 금융기관까지 기업까지 다 제재한다는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나아가 이거는 원유, 북한의 원유를 끊겠다는 그런 제재까지 이끌어내겠다는 이 경제 채찍을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군사 옵션. 아직 설마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저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만 군사 옵션은 미국이 진지하게 다시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직접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Because we are not looking to the total annihilation of a country, namely North Korea. But as I said, we have many options to do so. We are going to work with our allies, we'll work with China, but people need to cut off North Korea economically. This is unacceptable behavior. Mr. President, will you attack North Korea? 네, 그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 어떤 군사적인 옵션 그리고 경제적인 옵션 늘 했던 얘기지만 오늘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 질문에 두고 봅시다 이랬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말도 많고 또 뭐 밤늦게 트위터에다가 글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대목에서 아주 함축적으로 한마디 한 거는 뭔가 이게 속으로 결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걸 좀 읽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말 많은 사람도 진짜 군사행동을 하기에 앞서서는 저런 식으로 침묵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경제 외교적인 압박 그리고 군사적인 위협 이걸 우리가 늘 같이 써오기는 했지만 지금 상황은 군사 옵션의 행동에 상당한 그 무게가 두어질 수밖에 없는 네. 이런 국면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그냥 통상적인 시기에 시위 또는 뭐 위협 이런 거하고는 조금 질이 다른 것 같다. 예. 움직이는 양상이 말이죠. 네. 그런 느낌을 좀 갖습니다. 많은 군사적 옵션이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진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은 어떤 게 있나요, 교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그런 것들을 군사적 옵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군사적 옵션을 나눠보면 다양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억제력을 증강시켜주는 탄도 중량 증가도 미국으로서는 군사적 옵션 중에 하나고요. 네. 전략 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는 것도 군사적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항공모함을 과거에는 한 척씩만 보냈는데 정말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이 가용할 수 있는 3척 정도를 갖다가 동해, 남해, 서해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상당한 긴장 수위를 올리는 군사적 옵션이고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은 북한에 대해서 노플라이 존, 너희들 비행기 띄우지 마라, 띄우면 격추한다 또는 해상 봉쇄 이런 단계적으로 군사적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도 전쟁을 해본 나라이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따라서 경제적 옵션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을 활용한다고 하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원유 송출 중단과 노동자 환송을 추진하는 그런 옵션을 먼저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보태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게 뭐 다 맞습니다만 어젯밤 그 유엔 안보리에서 헤일리 주 유엔 미국 대사가 지금 북한이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 네.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 또 간밤에 나온 관측으로는 9월 9일 이번 주 토요일 날 북태평양의 ICBM을 또 이번엔 정말 정상 비행으로 북한이 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정말 미국 본토에 갈 법한 ICBM을 북한이 쏘는 그런 최고 수준의 도발을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신 교수님 말씀처럼 다른 전략적 자산의 전개 같은 군사 옵션도 생각하겠지만 정말로 전쟁에 준하는 군사 옵션까지도 지금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자막 나오지만 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절멸은 바라지 않지만이라고 지금 깔고 지금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실제로 지금 뭐 어떤 군사적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전까지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을 때는 주로 뭐 선제적 타격이라든지 외과적 수술에 같은 타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annihilation, 괴멸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선제적 타격이나 뭐 외과적 수술과 같은 그런 타격을 했었을 때 나만이 받을 수 있는 피해라는 것을 항상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었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차원이 높은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제는 뭐 평양이라든지 그 일부 핵시설과 관련돼 있는 것만 폭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북한 정권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카드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지금 미국의 이런 압박과 괴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저께 4대 국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외교 어떤 그 이제 목소리를 이제 맞추기 시작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송영무 장관이 미국 국방부하고 함께 이제 항공모함을 포함한 뭐 전략자산력 같은 것을 배치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봤었을 때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관계라는 게 상당히 지금 높아지는 것만큼 부인할 수 없고요.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세컨더리 보이콧. 지금까지는 사실은 중국이 상당히 미적미적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 미국이 원하는 것은 원유 공급을 중단하라라고 하는데 일단 보도 나온 바에 의하면 시진핑도 이번에 핵실험에 의해서는 상당히 지금 경로를 했고 원유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정보가 이렇게 그 뉴스가 들어오는 걸 봤었을 때 두 개의 압박이 이제는 실효적인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두 채찍이 연동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주로 군사 옵션과 관련된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북한 정권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할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사태가 여기까지 가기 전에 중국이 조치를 취해달라. 이게 있죠. 그게 이제 경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과 연동되어서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확실히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 이런 얘기, 전 이런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안타깝긴 한데 정말로 군사 옵션을 했을 때 그때의 명분을 지금 축적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명분 축적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일단 뭐 북한을 예방 타격을 하거나 선제 타격을 하고 나면 어쨌든 전쟁을 먼저 한 꼴이 되기 때문에 국제적 비난과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강력한 항의와 이런 그 반격을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 이 명분을 축적해놔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라크를 공격할 때도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홍보전을 6개월 이상 하고 나서 때리잖아요. 실제로 있고 없고는 다른 문제고 지금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그런 측면도 동시에 있다. 그래서 제가 통상적인 지금까지 있었던 군사 옵션 위협과는 조금 양상이 다른 것 같다. 이거는 정말 때릴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을 제가 갖는 겁니다. 지금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때리려는 실질 리액션이 나오기 전에는 할 것도 다 해보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신 교수님 그럼 그 중국이 이 그 송유관 그 폐쇄하는 걸 옵션을 받아들일까요? 어제는 그 절대 못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심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에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강한 정도의 압박이 자기들에게 들어올 것인가가 관건인데 아직도 중국의 기본 인식은 원유 송출 중단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제 환구시보에서 잠깐 올렸다 내린 그 보도 자료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북한 핵실험을 하는데 제일 우려하는 걸 뭐로 지적을 했냐면은 혹시 방사능 유출돼서 중국 주민들이 조금 손해 볼까 봐 그러면은 그게 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면서 이 한국이나 이 동북아 정세 그런 문제보다도 자국의 이익만을 지금 그렇게 너무 집중해서 보도하다 보니까 비난 여론이 있어서 내린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국에 대한 이익으로 볼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과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북한 핵 문제를 다루면서 중국이 손해본 건 별로 없었습니다. 일부 작은 기업들 손해본 거 말고는요. 그렇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을 미국이 행사하게 되면 중국의 큰 기업들도 손해를 볼 수 있고 그거는 처음으로 중국이 북한 문제 때문에 자국의 국익에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원유 송출 중단에 가까워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94년도에 있었던 상황을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4년도에도 상당히 한반도에서의 위기가 고조됐는데 그 당시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클린턴이 동해와 서해에다가 항공모함 갖다 놓고
사실 대통령 서명 명령만 떨어지면 공격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미사일을 쏘게끔 돼 있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한번 마지막으로 특사로 파견해서 여기서 어떤 평화로운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는 이제 공격을 한다라고까지 나중에 이제 사후에 밝혀졌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군사적 옵션을 모든 정말 턱밑까지 모든 거를 배치해 놓고 마지막 카드를 던지겠죠. 네. 대화할래? 아니면 이제 괴멸을 당할래?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 국제사회 움직임과 또 달리 북한은 또 요지부동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풍계리에서 지금 이번에 핵실험했던 풍계리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지금 뭐 포착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이제 추정되는데 네. 또 다른 핵실험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뭐 또는 이제 ICBM을 정말 정상 궤도로 쏴서 예. 재진입의 기술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그 과시하거나 뭐 그런데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의 무력 도발로 인해서 조성된 국제적 위기 상황, 한반도 위기 상황이 뭐 더 악화될 거 없다. 예, 예. 갈 때까지 가고 있는 거다라고 본다면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거 다 해보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네. 지금 우리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은 뭐 핵실험과 이 ICBM이 완성됐을 때로 본다라고 했지만 그건 이제 우리 쪽의 주장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는 당신들 얘기고 우리는 원래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과 원자탄 또는 수소탄을 완성시켜 놓고 협상하겠다. 네. 이런 자신들의 전략 목표가 있다면 지금의 고조된 위기 속에서도 얼마든지 추가로 실험해서 완전한 성공을 세계에다가 과시하고 싶은 거죠. 그건 그냥 욕망이 아니라 예, 예. 그 북한이라는 체제의 전략적 목표예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다시 추가 실험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네. 그럼 바로 그 군사적인 액션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렇다고 북한을 공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아주 낮은 단계로 해서 정말로 항공모함 세대 배치하고 예, 북한에 예. 대한 본격적인 군사적 압박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화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서 이제 봉쇄라든가 네. 김정은의 소재가 파악된다면 참수 작전 정도는 미국도 고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뉴스 퍼레이드 처음 시작할 때 기억나실 텐데 그때도 제가 결국 관건은 대북 송유관 잠그는 거다. 그 얘기했던 기억나실 거예요. 네, 네. 기억나요. 지금도 결국은 관건은 중국이 대북 송유관 잠그냐 안 잠그냐의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아시다시피 브릭스 정상회담 막 개막하는데 재를 뿌리는 바람에 북한 재를 뿌리는 바람에 보도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구시보는 사설을 올렸다가 내리기도 했고요. 네. 글로벌 타임스는 대북 송유관 잠그는 그런 극단적 제재 조치는 안 한다. 그런 얘기 조금씩 내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런데 그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기에 미국이 안 그러면 우리는 칠 수밖에 없다. 유엔과 전 세계 이번에 EU 의장도 이제 적극적으로 거들고 나섰고 스위스에서도 우리가 중재하겠다고 하는데 송유관을 잠그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상황을 시진핑 주석이 느끼게 만드는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승부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송유관을 지금 잠그면 어느 정도까지 그 북한의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 기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북한에서는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일부 보도에서는 그런 원유를 갖다 축적해놓고 있다고 하는데 네. 북한에서 연간 필요한 것이 적게는 150만 톤, 많게는 200만 톤 정도 필요한데 중국에서 그 90% 가까이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당분간 북한이 뭐 고난의 행군이다, 그거보다 더한다 이렇게 노동신문에도 내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으로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경제 자체가 마비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예, 지금 예. 북한이 아무리 노력해도 예. 끊어지면 6개월 정도 버틴다는 거니까 이게 경제 마비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맞으면 이게 주로 화력 발전의 원료로 쓰이는데 네. 전기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네. 뭐 북한이 무슨 미사일을 몇천 개를 갖고 있고 이게 다 어쨌든 걔네도 컴퓨터로 이게 제어해야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군사의 기본 SOC가 마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단순한 경제적 붕괴만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군사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원유 공급 중단이 키라는 것이고요. 이걸 끊더라도 바로 오늘 끊으면 내일부터 끝난다 이런 건 아니고 한 네네. 6개월 정도는 버티겠지만 더 이상은 길게 못 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저라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완전한 절멸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들으면 제가 만약 김정은이라면 굉장히 겁이 날 것 같은데
아직 핵이란 게 무섭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독일 그 총리가 어저께 좀 충격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한번 봐야 된다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핵이라는 게 자기네들 체제 유지의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핵을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지금 북한의 경제 어떤 그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봤었을 때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고 또 그다음에 북한이 노리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제 지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핵을 이제 성공하고 나면은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사비를 좀 줄일 것이다.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경제 발전이나 이런 쪽으로 좀 재정을 돌리고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네들의 거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압박, 웬만한 정말 과거와 같은 정도의 압박 가지고는 지금의 목표를 포기할 가능성은 높진 않다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요. 전멸 또는 절멸이라는 단어보다도 저는 어제 김정은이 정말 화들짝 놀랐을 것 같은 발언은 우리 국방장관 입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이 국회 답변하면서 참수부대를 12월까지 창설하겠다. 그리고 이게 실전에 투입되는 데는 한 1년 정도 걸릴 거예요. 이게 아니 뭐 다 갖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로 전쟁의 효율성을 계산을 하면 적의 지휘부를 사전에 타격할 수만 있다면 제일 적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래서 참수작전은 심심찮게 거론이 되지만 그래도 대화를 기조로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수작전을 실행하는 부대를 창설하겠다라고 국회 답변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이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진짜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거는 김정은이 야 이거 이러다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낀 직접적인 위협일 거라 생각합니다. 신 교수님은 이 참수작 부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김정은이 부담은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재래식 전력을 갖고 있지만은 결국에 그 제한된 능력이기 때문에 타겟을 정해야 되는데 김정은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담은 될 거라고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책을 바꾸거나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핵 무장론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전술핵 얘기도 나오고 있고 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대통령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건 없죠. 그냥 다른 정치인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군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또 넘어야 할 관건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뭐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또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의 여당의 일부 의원들과 그다음에 정부 내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술핵 배치라는 것은 사실 미군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동시에 핵을 많이 철수해 갔는데 이제 그것을 미군은 보유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대칭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이 핵 무장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그 핵에 대한 어떤 대비가 없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도 한번 발언을 했다가 그것을 주소 담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내지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상당히 좀 이제 심각한 국면으로 이제 논의가 들어가고 있다고 느끼는데요. 이 또한 송영무 장관이 어제 국회 발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국 매티스 장관하고 얘기할 때는 야당과 언론에서 이런 주장이 있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운을 띄웠고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걸 검토한 건 아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의 답변 과정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검토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한번 기억을 다듬어 보시면 2년 전에 사드가 얘기될 때요.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한민구 국방장관은 끝까지 NCND를 했습니다. 부정도 긍정도 안 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습니다. 그 바람에 나중에 이 과정의 투명성의 문제 때문에 많은 질책을 받긴 했습니다만 원래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제 송영 장관은 이걸 NCND를 한 게 아닙니다. 답변이라는 형식을 통해서긴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걸 다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간 거죠. 그렇죠.
이 핵에는 핵으로라고 하는 것은 뭐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고요. 이거는 보수 진보가 없습니다. 이거는 국제정치학의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그럼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 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핵은 두 가지거든요.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한 네. 2년 걸립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나 기술적으로 2년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NPT 탈퇴 문제라든지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외교적인 고려사항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문제를 피하고 핵을 우리 한반도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게 전술핵, 미국의 전술핵을 갖다 놓는 건데 네. 이건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갖다 놨는데 이 사용권, 핵보턴을 여전히 미국 대통령이 행사한다 그러면 미국에 있거나 한국에 있거나 그게 무슨 큰 차이겠어요? 한 30분 예. 정도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한반도에 갖다 놓은 핵에 대해서는 적어도 절반 이상의 사용권을 우리 정부가 가질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전시작전권이 아직은 이 한미 연합사령부에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합의해서 이걸 다 결정할 수 있으니까 네. 절반의 사용권이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환수하고 그러나 미군 무기를 미군 부대 안에만 배치해 놓으면 이 전술핵 배치는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면서 처리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